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간 서울경제 진행을 맡은 암호화폐계의 비타민 모하 하무린 인사드립니다. 2023년 비트코인 시장에 열풍이 다시 훈풍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2024년 이 훈풍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차트 분석의 강자, 암호화폐계의 엘리트 기공자 토미님을 모시고 함께 2024년 비트코인이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른 용처럼 정말로 승천 가능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 투자자이자 현대 금융시장을 분석 및 연구하는 유튜브 토미트레이딩TV의 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우리 하모리님 분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초대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관련주들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몇백 %는 뭐 그냥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2024년엔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이게 비트코인이 큰 그림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 가격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로 2024년 하면 비트코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2024년 4월에 있을 예정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0일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23일에 계속 결정, 승인 여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쵸? 근데 네.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격 사이클이 뚜렷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로 봤을 때는 반감기 이전부터 조금씩 상승해서 반감기가 오면 완전 대상승장, 강세장이 펼쳐졌었어요. 이후에 이제 매도 압력을 받은 약한 채굴자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다시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반감기를 기점으로 사계절의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펼친 것은 비트코인 로그 차트인데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추세를 가진 대칭 구조와 그리고 횡보 및 조정 구조를 가진 이 대칭 구조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비트코인이 처음 반감기였을 때는 580배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반감기 때는 계속 변동성이 줄어서 7.7배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2024년 반감기에서는 과연 몇 배가 상승할지 다들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기울기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이렇게 기울기가 진행되면 언젠가는 더 이상 변동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추세가 펼쳐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이번 반감기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거래 가능한 BTC 공급량이 감소하는 첫 번째 반감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 그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반감기 기울기를 좀 이렇게 탁 쳐줘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비트코인 피델리티가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앞으로 그냥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콕 집어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를 한다면 사실 뭐 블록체인 산업계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죠.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감소하는 게 별로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금현물 ETF 출시 이후 다들 상승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약 20년 동안에 4배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출시하자마자 대하락장을 맞이했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또 있는데요. 토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방금 우리 하모리님이 반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반감기가 뭔지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반감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화폐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오늘 아침에도 커피 살 때 저희가 썼던 그 화폐는 어떻게 우리 중앙은행이 원할 때 본인들이 유리할 때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비트코인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너무 많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한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세력들이 쥐락펴락 할 수 없는 거죠. 중앙은행은 파월 의장이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언제든지 불리할 때 혹은 유리할 때 찍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반감기라는 겁니다. 탈중앙화를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채굴 난이도가 2배로 상승을 해요. 자,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 높아진다는 거는 채굴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는 공급이 감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를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을 나눠서 신장을 분석을 보통 해요. 아까 방금 하모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4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 이후에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 이후에 또 반감기,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횡보장에서 많은 우리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좋은 타점은요, 이 횡보장에 들어가서 반감기가 진행됨에 따라 강세장에 수익을 거두는 거였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딱 저점이 언젠지 알면 좋겠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신이 아닌걸요. 그래서 문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이클이. 오늘부터 반감기니까 어제까지는 약세장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강세장이 시작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듯이, 자, 약세장 이후에 횡보장, 그리고 강세장과 횡보장 사이에 이렇게 반감기가 있어요. 네. 자,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횡보장과 강세장 사이에 딱 반감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죠. 그럼 이때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게 반감기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몰라요. 이 정도의 오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저점에 들어가는 거지만, 보통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제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보이다, 이런 좀 여지가 생기나, 이런 시그널들 많이 찾곤 합니다. 반감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반감기가 맞죠. 가까워질수록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상승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도 한둘씩 다시 돌아오고, 이제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들 들어서 그때의 기대 심리가 또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거 차트는 2011년, 2013년 4년 차트입니다. 이때 하모리님 또 코인 투자를 하셨나요? 저는 이때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저는 금 투자했습니다. 현명하시네. 자, 아무튼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할빙이 바로 그 반감기가 영어로 할빙이고요. 배어장은 약세장, 어큐뮬레이션은 횡보장, 불장 다 아시죠? 상승장입니다. 자, 2011년, 2013년 때는요, 여기서 반감기가 있었죠. 이때는 불장, 시작이 되기 약간 전에 반감기가 일어났고요. 반감기가 좀 지나고 나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그때는 162일 동안 93% 하락이 이루어지고 428일 동안의 이런 횡보 구간,
매직 구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 변동성이 클 때 네, 오르는 게 크면 하락하는 것도 참 큰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린 탐욕의 인간인데요. 맞습니다. 이 유소유.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게 탐욕을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시켜서 차트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이 차트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처럼 현명한 투자자들은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수치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좋은 또 타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걸 또 고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2014년부터 2017년입니다. 아, 이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 이때도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이 이렇게 나오고 뭔가 상처 있으신가 봐요. 저는 이때 뭐 상처도 있고 자, 이때는 또 많이 벌었죠. 아무튼 이때 이때 반감기는요 불장이 시작되고 좀 지나서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에 불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딱 이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지 않다는 거죠.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사람들이 그냥 반감기가 오면 무작정 상승할 것이다 하고 반감기를 기다리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반감기를 기점으로 앞뒤로 약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오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 오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알아내는 게 참 힘들어요. 아무튼 2014년에는 네. 불장이 시작되고 좀 이후에 네.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500일의 어큐뮬레이션 횡보장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에 570일 동안 4,300% 와,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지금. 저도 의심이 되네요. 자, 그리고 2018년에는 이때도 반감기가 시작되고 자, 이때도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에 반감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반감기가 이 초록색 차트 안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자, 이제까지 있었던 그 불정의 고점을 한번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 차트를 볼 텐데요. 이때는 반감기가 여기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이 과거 차트를 보면은 딱 제일 좋은 거는 이 가운데 있으면 좋아요. 반감기가 불장과 이 횡보장 딱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내기란 쉽지 않겠죠. 알아냈으면 진작에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배어장부터 횡보장까지 이 길이를 1로 뒀을 때 자, 기간적으로는 여기 몇 배를 곱해야지 이 고점이 나왔으며 자, 시간적으로는 혹시 뭐 0.618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역시 저희들은 차트 우리 차트. 네. 자, 그거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먼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타겟팅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하락장의 고점부터 횡보장의 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인데 곱하기 2.272를 했더니 딱 다음 불장의 고점이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기법이 들어맞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처럼 자연의 법칙인 피보나치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을 또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없네요. 맞습니다. 마블 숫자죠. 그래서 제가 가격적 타겟팅 그리고 시간적 타겟팅을 이렇게 과거 3차례 모두 반감기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 2013년의 시간적 타겟팅은요. 1.414 그리고 1.618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414 그리고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여기라는 거죠. 1.618이 황금 비율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또 1.618에 그렇죠.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숫자. 너무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 이때 가격 타겟팅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2.27을 곱하니까 딱 고점이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요. 자,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네.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네. 딱 고점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이때는 1.628입니다. 가격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고점이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가격의 차트라는 것이 시간과 가격의 축으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그리고 비슷한 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칭 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에서부터 2021년에는 우리가 가격적 타겟팅 봤을 때 1.618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적 타겟팅은 이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1.414에서 1.618 하니까 딱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타겟팅은 하락장의 시작점부터 횡보장의 끝점까지를 곱하기 1.414 그리고 곱하기 1.618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곱하기 1.618에서 곱하기 2.272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이번 반감기 때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차트예요. 네. 이거 오늘이죠. 자, 네.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를 반감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네. 도출하고 여기까지를 네. 이제 횡보장이라고 네.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를 또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네. 자, 일단 가격적으로는 1.618에서 1.27 사이가 여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레인지가 상당히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데요. 넓어요. 로그 차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7만 불에서 46만 불까지 저희가 타겟팅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가격적으로는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네. 쳤을 때 1.414에서 1.618을 곱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딱 여기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차를 해봤을 때 네. 자, 여기가 딱 이 네모 여기가 이제 타겟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2024년 8월에서 2025년 2월 사이에 네. 비트코인이 과연 17만 불에서 46만 불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갑자기,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갑자기 희망회로 돋는데요. 웅장해지지 너무 좋은데요. 않아요? 웅장해지는데요 지금. 자, 하지만 이게 우리가 뭐 말대로 되면은 제일 좋겠죠. 예, 이제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고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투자자지 않습니까?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안 좋은 최악 시나리오까지 상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미님 그런데 17만 불에서 아까 40만 불 때는 너무 차이가 커요. 이거 조금 레인지 좀 줄일 수 없나요? 줄이고 수 없습니다. 정말 로그 차트여가지고. 왜냐면 이게 더 미래가 되면 미래가 될수록 그 네.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린 잡아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46만 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반감기 기울기는 만약에 46만 불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기울기를 그렇게 높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요소들을 네. 좀 이따 또 살펴볼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반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차트 분석의 강자 토미님을 모시고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 배워보지 않을 수가 없죠. 차트 분석의 강자 암호화폐계의 엘리트 기공자 토미님께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데요. 토미님,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3가지 아주 중요한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쪽 세상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그런 기법, 이론, 지표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 금융시장에 가장 맞는 요소 3가지를 딱 뽑자면요, 저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매물대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지와 저항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매물대,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매물대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의미 있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수평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유의미한 매물대를 도출해서 추후에 지지 저항 구간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보통 과거 캔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파동 구조를 통해서 도출을 하거나 요즘 유행인 볼륨 프로파일 지표를 활용해서 또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이란 저희가 원래 흔히 쓰는 거래량은 이 시간을 축으로 이렇게 밑에 거래된 양을 보여주죠. 볼륨 프로파일은 반대로 이 가격을 축으로 거래된 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도출할 때 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매물대로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자 추세선과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세선 채널은 추세적 요소죠. 말 그대로 네. 기울기가 존재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점, 저점을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이걸 연장을 시키면은 추후에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또 찾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평행 채널은 비슷해요. 채널을 아까 추세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고점을 이렇게 쭉 연장을 시키면 이게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채널링 많이 또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본이죠. 그래서 채널이랑 추세선 둘 다 이 선에 맞닿을 때 지지와 저항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고 상방 돌파 혹은 하향 이탈할 때 뚫릴 때 저희는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혹은 하락 모멘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아까 볼륨 프로파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 설명해 주면서 매물대는 약간 수평적인 매물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신 것은 사선으로 보는 추세선과 평행 그 채널이었잖아요. 네. 둘 중에 만약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뭔가요? 이건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약간 이런 아, 그런가요? 게임입니다. 네. 둘 다 너무 중요해서 아, 네. 그런가요? 좀 전에 볼륨 프로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볼륨 파일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 토미님께서.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볼륨 프로파일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팁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볼륨 프로파일에서 저희가 매물대를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HBP, 하이 볼륨 프로파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LBP, 로우 볼륨 피크입니다. 하이 볼륨 프로파일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을 하이 볼륨 픽이라고 합니다. 자, LBP, 로우 볼륨 피크는요, 반대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구간.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구간은 매물대가 없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네. 하실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적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매물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LBP란 이 HBP를 단위화했을 때 이 HBP가 시작되는 기점, 끝나는 기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HBP와 LBP 이 두 개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데 HBP는 이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HBP로 활용해가지고 지지 구간을 도출했어요. 네. 범위가 너무 큰데 범위가 크면 클수록 저희는 이거를 분석에 활용하기가 어렵죠. 아니 네. 여기서 타라는 거야, 여기서 타라는 거야, 여기서 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POC 영어로는 Point of Control이라고 하거든요. POC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 HBP 구간 내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저희는 POC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네. 여기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만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매물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POC고 아무튼 핵심은 POC다. POC 라인이 가장 중요하고 POC 라인 잘 살펴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에 세 가지 물어봤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네, 저는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확장을 뽑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이건 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법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피보나치는 말 그대로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한 그 레벨을 뜻합니다. 의미 있는 파동을 뽑아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이 도출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네.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그 파동 내에서 지지,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현할 확률이 높은 비율들을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고요. 네. 그 0과 1 밖에 있는 그 파동이 밖에 있는 레벨들을 피보나치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좀 중요한 숫자 몇 가지 뽑아주시고 혹시 확장에서도 몇 가지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은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레벨들은 0.236, 0.382, 0.5, 0.618 그리고 0.786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시장엔 약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레벨들을 쓰기 시작하면 좀 안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벨들은
기존에 있던 거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 그게 0.705 그리고 0.886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하모닉 이론의 저자인데 우리 하모닉 이론에서 사용하는 하모닉 비율 중에 0.707이 있어요. 근데 왜 0.707이 아니고 0.705인가요 또? 전 0.705입니다. 그래? 전 0.707파인데? 전 705파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0.705라고 배웠거든요. 그래 전 707 피보나치 하모닉 비율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사실 만든 705랑 707은 엄청 미묘한 차이인 엄청 것 미묘한 같아요. 차이죠. 거의 네.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리고 확장 레벨은요. 보통은 1.618, 네. 2.628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저는 맞습니다. 1.13 그리고 1.272를 또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1.13 아주 중요합니다. 하모닉에서 엄청 많이 쓰이죠. 엄청 많이. 스타 펀팅. 너는 안 데리고 가고 나만 갈 거야. 이런 자리. 스타 펀팅이 뭐냐? 귀신같이 우리가 손절 자리 잡으면 거기를 딱 터치하고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이런 거 요즘에 활용을 해요. 우리 요즘 현대 투자자들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손절을 잡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너무 방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똑같은 데 손절 잡기 시작한 거예요. 세력들은 그걸 그죠. 당연히 캐치해서 이용해 먹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손절을 많이 치고 있겠구나. 우리는 여기를 딱 건드려서 얘네들을 다 버리고 올라가 버리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손절 헌팅이라고 하고 스탑 헌팅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죠. 맞아요. 1.13과 1.272. 저 그중에서도 약간 1.13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둬요. 특히 바닥을 확인할 때. 맞습니다. 바닥을 확인할 때는 거의 뭐 0.886과 1.13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1.13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잘 찝어주신 것 그래서 같아요. 요즘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네. PPT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희가 네. 1이라고 칠게요. 네.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저점이 깨지면은 손절을 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깨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네. 보통 저점이 깨졌는데 나는 손절 이쯤에 사야겠다. 누구는 여기서 하고 누구는 여기서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1.13에서 1.272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톡 건드리고 올라가는 현상이 요즘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아요. 여기를 스탑 펀팅 레벨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추세선이라고 하면 내부 추세선과 외부 추세선 그리고 추세곡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토미님은 외부 추세선과 내부 추세선을 구별해서 사용하시나요? 다 사용합니다. 정말요? 제가 자료에서는 준비를 안 했지만 이제 네. 내부 추세선은 이제 이너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흔히 쓰는 추세선은 거의 다 외부 추세선일 거예요. 맞습니다. 내부 추세선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추세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를 저희는 내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가끔은 또 추세선이 너무 많다 보면은 네.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분석 기법 그런 기준 관점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 중요한 추세선만 냅두고 네. 좀 덜 중요한 추세선 좀 보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추세선들만 두고 좀 덜 중요한 애들은 좀 흘려 보내려는 그런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세선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추세선이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추세선을 깨질 때 저희는 그 깨지는 걸 또 노려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약간 그런 것을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토미님은 혹시 돌파 매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돌파 매매는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돌파 매매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약간 돌파 매매 쪽보다는 약간 눌림 목자리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리테스트 그런 자리.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방금 저희가 설명드린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이 추세선이 있다는 거는 여기 고점이 이렇게 때리고 갔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는 이 고점을 닿을 때 저항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후에 이 추세선이 뚫릴 때, 이 추세선 상방 돌파할 때 저희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기가 좀 바닥이고 이제 하락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으로 넘어갈 타이밍이 있구나. 또 이런 시그널을 또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캐치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뭔가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싶다,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돌파 매매, 추격 매매라고 합니다. 자, 저랑 하모리님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들어올 때 이런데 리테스트 구간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죠. 이런 걸 리테스트 엔트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브레이크아웃 엔트리, 여기는 리테스트 엔트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술적 분석까지 배웠는데 지금 제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비트코인 선물 ETF 때 발표하자마자 대하락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까워질수록 또 약간 조정의 시간이 오려나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리고 JP 모건의 수장 다이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내가 정부라면 암호화폐 폐쇄할 것이다, 암호화폐 금지해야 돼라고 아주 부정적인 또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30% 조정 정도는 유기농 조정이다, 올게닉이 왔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조정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신이 아닌 이상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들, 트레이더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는 미래에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나올지 먼저 준비를 해두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무리님 말씀처럼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더 내려온다면은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3가지 기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3가지 기법을 써서 좋은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토미님이 가지고 있는 하락 시나리오 중에 네. 많이 안 좋은 하락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케이스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 하락 최악의 시나리오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도. 상승이 너무 네. 상승 힘이 좋기 때문이에요. 모멘텀이. 그렇죠? 하지만 또 항상 희망회로만 그리면 안 되죠. 항상 그 맞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자, 우리가 처음 배운 게 뭐죠? 매물대죠. 자, 매물대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흰색이 이제 HBP POC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핑크색이 LBP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여기 이게 HBP인지 혹은 LBP인지를 또 판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이루어진 구간은 LB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이 핑크색 보시면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을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런 데는 LB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BP는 반대로 이 파동 구조 안에 있어요. POC. 이거는 이제 저희가 Fixed Range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POC 값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제가 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작도를 한 이 레벨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고려를 하고 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각 레벨들은 추후에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임펄스인가요? 네, 임펄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작도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행 채널과 추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채널 보이시죠? 여기를 지금 상방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여기 기울기를 지금 더 높이고 있네요. 이 단기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다 펼쳐봤을 때 최대한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비슷한 시간과 가격대에 겹치는 구간들을 찾아내면 좋습니다. 거기가 의미 있는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이렇게 3개입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은 38.1K에서 38.9K이고요. 두 번째 지지 구간은 32.8K에서 33.5K, 마지막으로는 29.9K에서 30.6K입니다. 이렇게 3개 지지 구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지지 구간은 빨간색이에요. 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냐면요. 이 초록색 지지 구간들은 매수를 대기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예요. 하지만 빨간색 지지 구간은요, 뚫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때문에 빨간색 지지 구간에서는 매수를 대기하는 자리보다는 뚫리면 매수를 손절을 해야 할 자리, 혹은 좀 숏 포지션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해칭용으로 그러신 분들은 좀 매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30K 아래로는 없네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 고려한 지금 그런 차트인가요? 뭐 일단은 더 큰 그림을 본다면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 밑에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 구간을 안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이 세상에 100% 없겠지만 네. 근데 이거 하나는 조금 확신해요. 여기가 뚫린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까지 뚫린다. 네. 뚫리면은 조금 추가 하락을 위험하죠. 염두를 그렇죠.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약간 시간 조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간 조정인데 결국에는 방향을 한 곳으로 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중에 시간 조정을 조금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못간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지수 추종을 하는 그런 장세에 힘입어서 많이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죠. 급격한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고 좀 기다렸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갈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확 올라가 버린다, 이런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지난번 상승장이 약간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돼 하는데 계속 놓치죠. 올라만 갔죠. 그렇다고 또 맞아요. 쉽게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죠. 요즘에 네.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리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SI 보조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RSI가 상대 강도 지수라 보니까 0에서 100까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00 이상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계속 과매수권에 있으니까 계속 과매수권에 있는데 이거 지금 따라 사도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특징이죠. 계속 가매수권에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는 그 지표의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지표를 30% 정도로 봤다면 요즘에는 10%에서 15% 정도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주로 차트를 분석할 때 참고하시는 거는 오늘 말씀해주신 바로 그 세 가지. 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프라이스 액션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메인 그 트레이딩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너무 프라이스 재밌어요. 액션은 지지 혹은 저항 또는 뚫리면 추가 상승이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찾는, 도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토미님 말씀 너무 재밌는데요. 그럼 제가 정말로 이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2024년 비트코인 조금 더 중장기적인 분석을 좀 듣고 싶은데요.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푸른 용이 승천하듯 승천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도 몰라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갖고 와서 네.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네. 보시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제가 바라볼 거예요. 자, 네. 로그 차트입니다. 주봉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 주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2013년부터 유지가 되어 온 추세선이에요. 네. 이게 언제 뚫렸냐면요, 이때 뚫렸습니다. 이때가 2022년이거든요. 여기 뚫리고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네모 보이시죠? 네. 이게 우리가 아까 도출했던 그 시간적, 기간적 타겟팅했던 그 자리입니다. 네. 자,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제가 배웠죠, 매물대 주요 POC가 좀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 있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네. 조금 위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좋은 거는 첫 번째 POC는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POC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땐 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땐 이게 물론 이 시간 내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항상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게 일로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의 네. 기울기가 조금씩 낮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네. 지금 당장 오를 거야, 네. 이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물론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가든지 조금 더 아니면, 보수적인 예, 관점으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설정했던 그 네. 어큐뮬레이션 존이 네. 더 길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또 장기적인 로그 차트라고 하면 네. 기울기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그 안에서 뭐 10K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사실 거의 일직선으로 보일 만큼의 그런 맞습니다.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횡보장을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횡보장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감기가 딱 그 약세장, 횡보장과 강세장 사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횡보장이 진행되는 동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흔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100% 없다.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고 네.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염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정확히 그래서 조정장이 언제 올진 지금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네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달리기로 따지다가 갑자기 서려 그러면은 서기도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약간 임박해 봐야 또 좀 더 그렇죠.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뭔가 신호를 받았을 때. 근데 아직까지는 신호는 아직 주지 않고 조금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는 시간 조정 정도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좋겠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신규 매수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정 나온다면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더 올라간 다음에 이런 POC 값들, 여기 있는 POC 값들 있죠. 이런 네. 데를 상방 돌파를 해주면 네. 차라리 그때 돌파를 해주고 이후에 조정받을 때 이럴 때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을 전략으로 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해 주셨더니 항상 이 사람의 탐욕이 문제예요. 이 탐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로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너무 사고 싶다. 지금 안 사면 얘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지금 당장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수 구간, 지지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 아래로 훅 빠진다는 시나리오도 저희가 뺄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을 한 번 더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손절가는 꼭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물론 100%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맞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또 제가 바네크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굉장히 알트코인 몇 개를 그냥 콕콕 집어줬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택스 시총 30위 안에 드는 코인이 될 것이다. 이뮤터블 X 시총 25위 정도 될 것이다. 웹3 게임에 많은 점을 보완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큼 성장해서 시총 3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최근 이런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보고서를 보면 뭐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점점점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섹터가 주식에서 굉장히 호황이고 붐이었는데요. AI 주식 관련해서 뭐 알트코인, 뭐 올드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활한 위믹스. 얼마 전에 우리 위믹스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렇더라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그 뼈 아픈 기억이 또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의 또 붐도 일고 있고 그리고 NFT 부활을 할 것인가 2024년에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들 기대감이 숭숭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2024년 비트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알트코인에도 투자하시면 정말 2024년에도 용처럼 승천하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미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에도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지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주식, 많은 자산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작은 미시적인 관점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2024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시청해주셔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